반통의 물, 우리가 보통 교술갈래라고 하는 게 있어. 교술갈래. 저번에 혹시 얘기해줬나 모르겠는데, 교술갈래는 이렇게 수필이나 가사나 아니면 기행문이나 일기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과 통찰을 표현한 글을 교술갈래라고 그래. 뭐 잘못 해석해가지고 기교를 부리면서 쓰는 뭐 문학적인 그거 아니고요. 형식도 자유롭고 개인적 체험에 경험을 통한 통찰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 놓으면 개성과 가치관이 발휘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글을 읽으면 작가라는 사람이 훨씬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가치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글이고, 여기 보면 한국 문학의 교술갈래 중에서 설 있지. 설, 이옥설, 무슨 악이설, 또 뭐 갑자기 생각 안 나. 참화설, 뭐 이런 설들이 있어. 경설 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교술관이다. 왜냐하면 경설이다. 설이라는 문학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하고 가장 가깝거든. 경험을 통해서 인식과 깨달음 확대시킨, 보편화시키는 글이 설이야. 그 다음에 기는 뭐냐면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써놓았다. 마치 일기는 아닌데 기록에 해당돼. 근데 기록인데 그냥 객관적 서술이 아니라 거기에 주관이 막 개입되어 있는 기란 말이야. 수호제기 하는 그 기를 말하는 거야. 혹시 배웠나 모르겠네. 이런 것들을 교술문학, 교술갈래라고 보통 불러.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김에 수필의 특징 빨리 얘기해 줄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이다.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대단히 개성적이고 신변잡기적이고, 신변잡기가 뭐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수필의 재료고 소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수필가고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처음 본문 그리고 안 써도 돼. 처음 없이 본문 안 써도 돼. 맨 마지막에 끝 이렇게 써도 돼. 알았니? 이렇게 형식이 아주 자유로운 글이다. 누구나 수필가에 해당된다. 자, 반통의 물로 넘어갈게. 자, 땅끝 뿌리에게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런 시들을 지은 나이덕, 시인이면서 수필가인 나이덕 선생님의 반통의 물이야. 이것도 역시 교술갈래이기 때문에 체험을 바탕으로 깊은 사색과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반통의 물, 말 그대로 통에 반밖에 차지 않았어. 알았니? 이게 지금 나이덕이 실제로 밭농사, 당근 농사, 씨 뿌리고 김을 메고 이렇게 채소를 가꿨던 경험을 통해서 농사를 경험한 그 농부는 아니지만 그 농부 같은 입장에서 농사와 관련된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수필이란 말이야. 알았지? 자, 보세요. 시작할게.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자, 뭘 넉넉히 넣는지 아직은 모르겠고, 당근 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나가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마치 소설의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이렇게 나가 나오면 독자들이 부담감이 없다. 왜? 거리감이 너무 가까우니까. 저 나를, 독자가 자신을 대입하면 돼. 알았니?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하고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 우리가 보통 하는 눈대중, 어림,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신경 쓰겠지.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저 뿌린 씨앗을 해치고, 땅을 해치고 흙을 해치고 저 씨앗을 쪼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마 좀 넉넉히 넣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작년에도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그러니까 작년에 농사를 낭패 본 이유는 바로 저 새들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걸린 거고.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다.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넉넉히느라는 게 바로 저 씨앗이었네, 그지?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 너무 공평한데 사실은 이게 넉넉한 마음이라고 보면 돼. 즉 새나 벌레들에 대한 배려가 뭔지 알겠지? 넉넉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배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농부들이 저렇게 하는지 실제로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저렇게 심는다면 아마 저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안 먹었다는 얘기지. 처음에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저거 있잖아. 솎아내지 않으면 이게 씨알이 작아. 그러니까 솎아내면 적당한 그 흙에 면적에 싹들이 있는 거니까 씨알이 굵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뽑아내기가 좀 망설여지니까, 왜냐하면 그거 다 일일이 심었잖아. 정성과 노력. 그리고 그것도 생명이잖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뽑아내느니 차라리 그냥 작은 당근을 먹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뒀대.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둘이 하나다. 그럼 어떻게 돼? 밀려 나온 뿌리는 죽는 거지. 그럼 솎아주는 거가 맞는 거잖아. 그지? 이러다가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제대로 못 자란다는 얘기는 씨알, 아까 얘기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야. 이거는 너무 촘촘하게 싹이 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자, 그 다음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깨달음이야. 적절한 거리. 왜 어떤 시 중에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숲을 보고 몰랐어. 가봤더니 숲이 하나가 아니라 나무들이 간격이 있대. 라니 이런 간격들이 일정한 간격들이 있었을 때 울창한 숲을 이루는구나. 뭐 이런 시도 있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깨달음이.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이 생겨나는 거지. 환멸, 너무 싫은 거지, 그지? 여기서는 환멸이라는 것이 기대환상이 깨지는 거야. 환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너무 가까우면, 여기서 가깝다는 건 물리적 거리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예의,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지?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대. 어떤 아우성? 여기서 말한다면 필자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자기들한테 유익한 거고, 유익한 목소리라면 우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더 좋겠어요 라고 막 떠들어대는 것 같아. 아우성대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낀 거지. 느낌이야.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주어서 이렇게 골라서 뽑아주는 게 솎아주는 거야. 그 아우성을 중재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우성을 중재시킨다는 얘기는 불만이나 그 목소리 성토하는 걸 좀 줄여준다는 얘기지, 그지?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면 적절한 거리가 식물의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건 봐봐. 당근 부추 씨 뿌리고 나서 당근 부추에 관한 농사에 관한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 우리 사회, 인간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당근 씨를 뿌리며 얻은 깨달음. 두 번째,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자, 속담을 인용하고 있고,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도 불러. 미안해, 풍유법이라고 불러. 풍유. 대유는 대표가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 가지고 압축해서 말해주는 거야.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이 속담이 무슨 뜻이야?
자, 봐봐. 미운 풀 옆에는 고운 풀도 있고 고운 풀 옆에는 미운 풀도 있잖아. 그래서 미운 풀을 뽑아버리려고 가다 보면 고운 풀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럼 고운 풀이 죽는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자, 여기서 좀 일종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볼게.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자,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곱고 미운 풀이 있겠지. 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야. 고운 풀, 미운 풀.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먹을 수 있으면 고운 풀, 먹을 수 없으면 미운 풀. 그건 아니란 말이야. 풀 자체는 밉고 고운 게 없다.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와, 사실은 농사라는 건 봐봐, 선생님. 저와 씨를 뿌리고 성장시켜서 수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성장시킨다는 건 생명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성을 위해서 반생명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고운 풀을 위해서 미운 풀을 뽑는 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가만히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생명성, 즉 고운 풀 때문에 반생명성, 미운 풀을 뽑는 거야. 그런 행위가 농사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갔네 이 사람은.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속담에다 그랬잖아. 선택보다는 둘 중에 하나보다는 공존이 둘 다 살리는 것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숲하고 밭이 있잖아. 둘 다 식물을 뿌리고 성장하고 다 똑같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숲에는 고운 거 미운 거 다 섞여서 마구 자라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밭은 인간이 고운 거 미운 거 가려서 미운 거 뽑아버리잖아. 그렇다면 숲이 훨씬 더 생명성이 살아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밭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바로 풀이야.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 이렇게 높은 언덕을 둔덕이라고 하는데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이는 돼지풀, 저 고랑이는 질경이,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맞지? 우리가 밭이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하잖아. 그럴 때 뭐해? 저런 풀들 잡초 다 뽑아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밭이 생기기 이전에 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 명아주, 개망초, 돼지풀, 질경이 같은 풀들이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주인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달갑지 않은 침입자 미술축 누군데? 농부겠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서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농부의 본래의 일은 생명을 키우는 거야. 물론 농업이 여기 필자 입장에서 본다면 반생명성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농사가 어쨌거나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원주민 누구? 여기 아까 나왔던 땅의 원래 주인 명아주, 개망초, 돼지풀, 질경이 같은 농사 짓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풀들이야. 원주민을 쫓아내니 이런 것도 비유적 표현이지. 무엇은 무엇이다니까 은유법이라고 보면 되겠어.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그리고 또 이거 원주민이니까 의인법도 되겠네, 그지? 풀을 사람으로 했으니까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지? 왜 명목이 안 서잖아? 농부는 원래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오히려 쟤네들 돼지풀, 개망초 이런 애들 다 뽑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생명성을 강조하는 직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 죽이네. 그러니까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지. 다음.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야. 다른 농부의 밭에는 채소가 전부겠지. 변명 같지만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쟤네들 원래 주민, 원주민 있잖아. 잡초겠지, 풀이겠지. 걔네들의 생명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된 거지. 내가 물론 게으른 것도 있죠. 하지만 게으름 탓만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독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그래도 농부라면 잡초를 다 뽑아야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밭에 있는 채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 그 다음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그렇지. 좀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제법 된다? 멀리 떨어져 있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엔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그러니까 왜 물을 길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는 수도 이런 거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거리가 멀고 그런 일을 하면 너무 쉽게 얘기하면 너무 오바스러운 거야. 그래서 반통의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줬대. 자, 푸성기를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그렇지. 농부의 발걸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풀들한테 우리 주인님이 물을 길어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그것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지. 그지? 밭에 있잖아. 풀을 뽑지 않아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졌잖아. 그런데 사실은 잡초도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채소도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선택보다는 공존이 본래 땅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준 거야. 자,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치?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텃밭, 내가 기르는 밭 말고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왠지 알아? 자, 봐봐. 행동은 물통을 쥐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적거리니까 다 흘리겠지. 그런데 왜 마음의 평화를 느낄 것 같아? 저런 몸으로도 물을 주려고 그 소중한 마음, 자기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평화로워. 저게 어쩌면 인자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겠지. 그지? 절뚝절뚝 몸을 심하게 흔들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럼 반은 어디 갔어? 다 흘린 거지. 그렇게 몇 번씩이나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기도 소리로 그 질질 끄는 소리를 듣고 알 때도 있고, 그 할아버지가 지나간 다음에 마른 길에 물자국이 있는 걸 보고 젖은 길을 보고 또 할아버지가 또 밭에 물을 주러 가셨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여러 번이네 한두 번이 아니야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자, 할아버지의 그 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밭에 있는 채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 필자는 느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길, 즉 젖은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 빛나는 길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물 가지고 가시나?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 뭐라고?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이 아닐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성이야. 알았니? 채소들이 다 생명이라고. 생명을 소중히 하고 거기에도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거는 할아버지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 물론 할아버지가 나보다 2배나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겠지.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마음이 2배만큼 있을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 얘기는 필자가 자기 밭에 있는 채소들을
정말 생명성이라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할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에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럼 결국 생명을 위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사랑, 뭐 이것들 다 갖다가 쏟아붓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비록 쩔뚝거리고 몸은 불편하지만. 알았어? 그러면 필자는 저 할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어. 뭐라고? 뭘 깨달았어? 저 반통의 물은 할아버지가 밭에 있는 채소,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자, 마무리해볼까?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있잖아.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지. 계속 교술문학 수필이니까 깨달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기껏해야 채소기를 먹는 거니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은 동화, 공존, 뭐 그때 얘기했지만 주객일체, 물심일려, 일심동체, 자연과의 동화, 합일, 공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럼 봐봐. 자, 그들에게 물을 주고 오는 그 물통의 물은 뭘까? 사랑이죠,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가 가꾸는 농작물에 대한 사랑이, 알았니? 그래서 농작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밭을 가꾸는 경험, 또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일화를 통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교술갈래 중에 수필이다. 수필. 당연히 경수필이지. 자, 그래서 글의 내용 중에서 이게 어떤 거냐 볼까? 글쓴이는 당근씨를 뿌리는 경험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뭐가 필요하다? 거리. 그렇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식물들은 아우성 친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서 중재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글쓴이는 농부의 게으름은 악덕이라고 했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 앞에 맨 끝에 그랬지. 악덕이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은 농부의 악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잡초가 많이 생기고 걔는 생명인데 생명을 살려준 거잖아.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악덕은 아니다. 그 다음 거.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나르는 반통의 물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맞지요? 이게 교훈과 깨달음이었어. 할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야. 이게 반통의 물에 관한 내용이다. 알았지? 질문. 반통의 물의 할아버지는 사랑과 뭐 배려도 좋고 소중한 마음이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금방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경수필에 해당된다. 경수필. 무거울 중자 중수필이 아니라 가벼울 경자 경수필이야. 이 글 잘 읽고 나면 뭐가 느껴지냐면 성찰적이라는 어떤 우리한테 뭔가 반성하는 그런 것도 전달하는데 여기 글쓴이도 마찬가지야. 성찰하고 있어. 적절한 거리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생명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미운 풀, 고운 풀은 그건 인간의 기준이지 사실 풀은 다 고운 거야, 좋은 거야, 생명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 응?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체험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깨달음이야. 계속 깨달음이 나오는데 자, 나이덕 시인은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뭔가 생명성과 뭐 이런 것들, 농사 뭐 이런 것들이 깨달음까지 이어졌는데 문제는 아까 그 간격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시가 있어. 멀리서 보면 숲이 빽빽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빽빽하면 사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서 좋지가 않단 말이야. 가까이 가보면 일정한 간격이 있어. 그렇지. 그런 간격이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거고 사실 원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있다고. 아까 솎아낸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지금 일화라고 하는데 일화라는 게 있었던 일. 영어로 하면 에피소드 이건데 여러 가지를 막 나열했어. 농사 지으면서 씨 뿌릴 때 좀 넉넉히 줘요. 작년에 참새가 와서 다 그걸 파먹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물통을 지고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쭉 이야기한 일화는 병렬적이다. 병렬적.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했단 말이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당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솎아준 일이 있는데, 자,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당근을 적절하게 솎아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가 중요해라고 한 것도 깨달은 거고, 농부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반생명적인 행동을 하는 거, 즉 속간에서 뽑아내는 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반통해물에 사용된 유추가 있어. 유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유추. 유추가 뭐야? 자,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너무 어려워, 적절하지 않아, 그러면 좀 쉬운 걸 갖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뭐냐면 당근 얘기를 하면서 적절한 거리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사람의 간격, 사람 사이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 거리가 깨진다, 예의가 없어진다, 그러면 폭력과 환멸이 생긴다 그랬잖아. 당근으로 말하면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거는 두 가지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유추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적절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유추의 방법을 썼다. 사람하고 당근하고 사람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반쪽이 마비됐으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고 쩔뚝거려. 그럼 물을 다 흘릴 거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평화. 이거 역설적이야, 사실은. 이상한데 어떻게 평화야? 평화는 아름답고 뭐 조용하고 마음에 그 정상적이어야지. 뭐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의 마비된 모습, 물통을 다 흘리면서 가는 모습이 이상한 거고, 평화는 뭐냐면 그 내면에, 할아버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저기 텃밭의 식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마음은 평화로움과 같다라는 뜻으로 이상한 평화가 나온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그것도 또 경험했죠. 또 세 번째 경험은 뭐냐면, 작가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생명을 정말 아끼는 것이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달음이 할아버지의 물 깃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깨달은 거고, 또 하나는 밭에 풀을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진 일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음은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솎아주는 거, 거기서도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 가지야. 당근을 솎아준 일. 두 번째는 밭에 풀을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진 일. 다 경험이야. 세 번째 경험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 채소에 물 주는 거 본 일. 채소에 물 주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깨달았다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아까 그 밭에 풀을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졌잖아. 그때 깨달은 건 뭐야? 그러면 원래 뽑지 않아서 무성해지면은 이게 사람이 잡초하고 채소를 구분해서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인간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돼. 뭐 이런 것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선택보다는 내가 둘 중에 하나 뽑아버리는 거, 죽이는 거, 이거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공존, 이게 땅의 본래의 질서가 아닐까라고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깨달음은 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솎아줬잖아. 그때 뭘 깨달았는데?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당근 솎아준 거,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
두 번째 깨달음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선택보다는 공존해야 되는 게 땅의 본래 질서라는 걸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할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그 마음을 깨달았어. 이 세 가지가 깨달으면 결국은 반통의 물은 깨달음이란 말이야. 깨달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 자, 수필이었어. 경수필. 여기까지.